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노의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 신경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계산주의 혹은 기능주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마음의 본질은 계산이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처리 기계이다. 혹은 실리콘 베이스로도 인간 의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반기를 드는 학자들은 대개 체화주의에 속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1세대 패러다임이 계산주의, 2세대 패러다임은 체화주의라고 흔히 분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계산주의의 영향력은 강력한 듯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체화주의는 현묘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주장이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체화주의의 갈래에는 여러 유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주요한 유파로는 확장인지, 그 다음에 행화인지 진영이 있습니다. 우선 확장인지 같은 경우에 이 기능주의에 기반하는 측면이 있고 이쪽 분야의 주장들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행화인지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의 인공지능, 신경과학에 대해 비판할 때 중거점이 되어주기는 하지만 특별히 행화인지에 기반한 기술적 연구나 신경과학적 입장들이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야 할 길은 이쪽의 주장을 많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종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책 중에 앤디 클락의 The Experience Machine이 있었습니다. 이 앤디 클락이 확장인지의 대표주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알바노에는 행화인지 진영에 속하는 학자입니다. 1964년생이고요.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철학과 교수인데 이 학교의 선배 교수 중에는 중국어 방으로 유명한 존 썰이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뇌과학의 함정. 이 책의 원제는 Out of Our Heads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반하고 있는 전제들을 모조리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책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과학은 인간의 모든 지각, 감정, 행동, 의식 등 그 모든 것들을 뇌 안의 활동으로 모두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해야 한다. 오로지 뇌를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오류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의식은 소화 과정이 아니라 춤에 더 가깝다. 소화 과정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춤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뇌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또한 어떤 환경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이라던가 주관적 경험 혹은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 같은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몸과 뇌가 총동원되는 춤과 같은 행위에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 그것은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폐의 가치는 종이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지폐의 가치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뒤에서 버티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뇌의 역할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온전히 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라는 경계선 설정을 부셔버려야 한다. 뇌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익숙한 패러다임이기도 한데 뇌는 환경의 상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상을 조작한다. 뇌는 계산과 추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결국에 컴퓨터라는 것은 기호를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도 환경에 대한 이 표상을 만들어내고 그 표상을 계산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뇌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로봇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뇌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수족인 것이다. 이것이 주류적 흐름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계산을 하고 인간의 뇌도 계산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일종의 계산이고 그렇다면 컴퓨터로 구현하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사고에 개입하는 것이 뇌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뇌만으로 온전히 사고를 구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개입하며 또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몸이 존재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소한 컴퓨터는 몸이 없으며 그리고 환경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인간 사고를 구현한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되었죠.
몸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인공지능에 몸을 달아주려는 시도 혹은 세계 모델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들도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은 이러합니다. 의식이란 뭐랄까 신경과학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프랜시스 크릭의 유명한 책 놀라운 가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신, 즉 당신의 기쁨과 슬픔, 기억과 야망, 개인적 정체성과 자유의지는 사실상 거대한 신경세포들의 연합체와 그에 관련된 분자들의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신경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설명적 간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에 관한 최신 과학 이론인 통합정보 이론조차도 이 신비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보가 풍부하고 또 그 정보가 통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의식이 태어난다. 설명 끝입니다. 결국에 물이 와인으로 변하는 신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 노예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가정을 처음부터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뇌 혼자 의식을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뇌 안에서 찾겠다는 전략은 애초부터 틀린 것입니다. 뇌가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 안에 의식이 있는 뇌를 담을 수 있다는 제안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세포들이 대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주어야 할 것이고 노폐물을 배출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 속에 놓인 몸이 일상적으로 하는 만큼 뇌로 보내는 자극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그 통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통은 사실상 살아있는 몸과 같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쨌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 에너지를 확보하고 다루고 분배하는 기관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몸으로부터 절연된 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뇌를 상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고 따라서 에너지를 처리하는 구조나 메커니즘이 사라진 뇌라는 것은 추상적인 뇌일 뿐입니다. 현실의 뇌는 반드시 몸, 나아가 세계와 접합되어 있고 그렇게 접합되어 있는 뇌로서 존재합니다. 비유컨대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한국인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 사람은 한국인임을 벗어나려는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이미 신경배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몸과 엮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 몸, 환경은 한 세트입니다. 의식은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뇌 이외의 신체 부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에 믿을만한 상호작용에 의존할 것이다. 의식은 뇌와 몸 그리고 근처 세계의 조각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점까지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접시 안에서 의식을 얻으려면 아마 접시 안에 뇌와 몸뿐만 아니라 환경을 전송하는 쓸만한 팩시밀리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 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인데요. 먼저 진화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의 삶에 대해 즉시 말로 풀어놓을 수 있는 역사적이고도 생태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예컨대 늑대가 최초의 개가 될 무렵에 늑대들은 인간 거주지를 배회하면서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으면서 생존을 쉽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맞닥뜨렸을 때 좀 귀엽게 생긴 애들은 살아남고 인간에게 공격적이고 사나운 녀석들은 내쫓기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유전자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거주지라는 외부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유전자가 어떤 개체군 안에서 전파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즉 어떤 유기체가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삶의 형태가 다른 각각의 동물에게는 그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생태적 영역이나 거주지가 있다. 동물들은 모두 구조화된 세계에서 산다. 예를 들어 원숭이와 유인원들은 고도로 구조화된 사회에서 산다. 그들은 사회적인 세계에 거주한다. 그래서 이 동물의 뇌와 몸이 맞물려 있는 생태적 영역이 있다. 거주지가 있다. 집이 있다. 동물은 구조화된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뇌만을 들여다보는 것은 부족하다. 뇌가 환경과 맞물려 있다면 뇌와 환경은 세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싶습니다. 어류의 아가미를 이야기하면서 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가미를 설명할 때는 물이라는 환경적 요소는 한 세트입니다. 벨벳 원숭이는 벨벳 원숭이의 삶에 알맞은 마음을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의식을 뉴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하죠. 동일한 구조의 뉴런인데도 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뉴런 하나로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뉴런 집단으로 분석 단위를 높이고 그 뉴런 집단의 역동적 활동을 살펴보는 방식은 어떨까
어떨까요? 좀 더 합리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뉴런 하나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좀 더 확장했는데도 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분석의 단위를 더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개골은 마법의 막이 아니다. 의식을 위해 중요한 인과과정 자체가 경계를 넘나들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를 포함할 가능성은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는 분명 뇌 안의 신경세포들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몸, 환경도 맞물려 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인과적으로 봤을 때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뇌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식의 경계선을 뇌로 설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험과 자극에 의해서 뇌의 신경회로는 재구성된다는 개념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뇌 형성과 성장의 조건은 환경, 그 중에서도 다른 이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이의 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점차 성숙해져 갑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다. 아이와 엄마는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그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배경 안에서 아이는 생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성장한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평온하고 편안하게 해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평온과 편안함을 회복하는 법을 배운다. 많은 면에서 성숙은 정확히 자기 개체화와 분리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적 상황 속으로 편안하게 성장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저는 이러한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단독으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르던, 적소라고 부르던 우리의 신경계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환경 속으로 마치 넝쿨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들이 환경과 그렇게 엮여서 성숙해진다. 저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환경 속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린다. 특히 생애 후반에 생기는 근본적 환경 변화가 파괴적일 만큼 거대한 개인적 도전이 되는 이유 중 하나도 분명 우리가 환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민, 배우자 상실, 급속한 과학기술 변화가 그런 변화의 예다. 자신이 매일 하는 활동과 긴밀하게 엮여있는 환경의 특징을 잃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강박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살아감으로써 환경과 엮여져 있는데, 즉 신경계가 환경 안에서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뇌도 적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드시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활동이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집이 아닌 느낌을 갖게 된다. 적응을 얼마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타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돌이켜보면 내가 타향에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왔는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뇌와 몸과 환경은 엮여 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변한 환경에서 뇌가 새롭게 적응한다는 진취적인 의미를 고찰해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와 환경이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진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짧게 보면 우리 뇌 안의 신경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굳어져 버리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진화에서 도태되거나 뇌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경의 가소성을 적절히 이해하고 나면 뇌는 결코 우리의 정신 발달에 관한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신경 가소성에 관한 유명한 연구인데요. 갓 태어난 흰 족제비의 눈의 신경을 뇌의 시각 영역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 영역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제비는 눈으로 듣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족제비는 청각 영역에 연결되는 눈으로 여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뇌의 영역은 시각 영역에서 청각 영역으로 달라졌지만 시각 경험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뇌만으로는 시각일지 청각일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눈의 신경에 연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뇌의 청각 영역은 원래대로라면 청각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험의 환경하에서는 시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그대로이나 조작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체와 환경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0년대 말 폴바크 이리타라는 사람이 개발한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카메라를 통해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가 다리나 배에 붙은 진동자를 통해 촉각 정보로 전환이 됩니다. 이 장치를 통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탁구를 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게 진짜 본다는 것과 같은 경험인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자는 어쨌든 사실상 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자극과 그 사람이 시각적 경험을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앞의 족제비 사례와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청각 영역에 눈의 신경을 연결한 거잖아요. 따라서 정보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저 촉각으로 감지하는 다리나 배에 여전히 촉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갓 태어난 족제비를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이니까 신경 가소성이 동반되지만, 이번에는 어른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가소성을 일으킬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이리타의 감각 치환 체계는 신경 가소성을 동반하지 않는 지각 가소성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경험의 특징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뇌 너머를 보아야 함을 인정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마크 이리타의 감각 치환 장치가 실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지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물들 사이에 전에는 없던 관계를 정립한다. 그 장치를 걸치면 당신 피부의 자극은 이제 새롭지만 완전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물과 당신의 공간관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촉각, 시각, 치환 장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연결 방식을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치를 몸에 단 사람의 경험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뇌 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뇌 바깥의 장치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이 장치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우리 뇌의 연결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새로운 연결 방식을 획득했다. 반대로 환경이 장치라는 통로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뇌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뇌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행위 혹은 연결을 통한 역동적 관계의 정립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삶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림자를 빛 없이는 설명할 수 없듯이, 없음을 있음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죠. 이것 또한 관계로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촉각을 위한 뇌의 부위에서 일어나는 신경활동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세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계와의 관계이고,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가 일방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초월적인 관점이고,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성한다고 해도 대상과 절연이 된 상태에서의 구성은 둘 다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눈이나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눈에 대한 감각 자극에 능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물이 미묘하고 세밀한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사물에 다가가 보라. 그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제 돌아서 보라. 그것은 시야를 떠난다. 지각하는 유기체의 중심 과제는 감각 자극과 운동의 역동적 패턴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여간 감각기관에 박히는 자극만으로 지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트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몸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활동하는 방식은 몸의 특성에 제한되고, 감각기관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활동으로부터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몸의 역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알바노에를 행화주의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행위로 설명을 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지각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실은 케빈 오리건과 내가 바로 그러한 접근법을 개발했다. 이 감각운동적, 발제적 혹은 행동파적 접근에 따르면 보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혹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다. 알바 노예의 행화주의는 특별히 감각운동 행화주의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자기생성적 행화주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시각이 시각인 이유는 그것이 움직임에 의해 감각의 변화가 생기는 특정한 계열의 방식, 즉 주로 눈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서 환경을 탐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의 정면을 볼 때 정면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집 뒤에가 어떻게 생겼다는 암묵적인 배경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면서 눈에 자극이 어떻게 맺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 뒤로 돌아서 걸어가면서 우리 눈에 어떤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없이 살면서 경험하는 내용들. 처음 보는 집이라면 정확한 배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배겨진 신경 배선에 따라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집의 정면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활동 혹은 행위는 세계와 몸, 뇌 사이에서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 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각이고 인지이고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계를 마주하듯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사용법, 습관에 따라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이미지는 아까 계속 보여드린 그 이미지이고, 핵심적인 구절은 이게 움직임의 함수라는 이 부분, 요 한 가지로 딱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활동이 움직임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방식이 바로 시각의 방식이다. 흰 족제비의 청각 피질이 시각 피질로 바뀌는 것은 청각 피질이 시각적 감각 운동의 역동적 구조 속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부를 자극하는 촉각과 그것을 담당하는 신경 체계도 시각적 감각 운동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이고, 눈 신경과 연결된 청각 피질도 시각적 감각 운동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속에서 몸이 만들어내는 혹은 몸이 수행하는 활동 그 자체입니다. 뇌는 그러한 활동 함수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죠. 함수 안에는 당연히 신경 활동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함수의 전체는 아니며 부분일 뿐이다. 세계 자체도 함수에 참여를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뇌와 마찬가지로요. 좀 더 좁게 보면 대상도 함수에 참여를 하고요.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참여를 합니다. 세계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구조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도 몸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의식, 좀 더 좁게 보면 지각 활동 같은 것들은 환경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활동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활동 함수에 뇌, 몸, 세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윤곽이 되겠습니다. 고무손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실험자가 테이블 앞에 우선 앉아 있고요. 두 손은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무손이 놓여져 있습니다. 실험자는 고무손을 두드리고 쓰다듬고 두드리고 쓰다듬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실험자의 실제 손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피실험자는 자신의 손이 만져지는 느낌을 그 고무손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몸 내 환경의 연결로 보았을 때 고무손은 확실히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고무손은 확실히 손과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고무손이 만져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동 작업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활동함수에 고무손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되어 있거나 붙어 있다는 것은 단지 몸이란 무엇인가를 피상적으로 설명할 뿐이다. 연결과 근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공동 작업과 공동 운명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함수가 중요하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함수 전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은 반드시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된다기보다는 공동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손이며 내가 보면 그것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것이 나의 손이 되는 부분적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컵을 쥐기 때문이다. 실은 이것이 나의 손이라는 특정한 느낌이나 특징적인 감각 따위는 없다. 나는 그 손을 써서 느끼며 그 손 안에서 느낀다. 그 손이 나의 것이라는 느낌은 그것이 내 삶에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시각적으로 연관되는 방식에 있다. 이 손이 나의 것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달걀을 깨고 반죽을 하기 때문이다. 메를로 뽕띠가 말하듯이 몸은 세계 안에 존재하기 위한 운송수단이며,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생물이 정해진 환경에 얽혀 있다는 것, 자신을 어떤 계획들과 동일시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공동 작업, 공동 운명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고무손이 우리의 경험 안으로 편입되었듯이 말이죠. 반대로 환상지 현상을 생각해 보면요. 몸의 일부분을 사고로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체의 감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이 여전히 손의 작업 혹은 습관, 혹은 메를로 뽕띠의 말대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 계획 혹은 공동 작업이라고 부르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활동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배경으로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혹은 활동이 이 배경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혹은 습관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 계획, 작업, 활동 배경이 만들어졌을 때 적응된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스키마들이 정비가 되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을 때 자동차와 지팡이는 우리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처럼 움직인다 했을 때 우리 몸에 대한 스키마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적응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도구를 통해서 새롭게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도식이 변하고
도구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변화,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개인 주변 공간도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안 몰던 사람이 차를 몰게 되면 그의 개인 주변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조금 멀리 있던 지역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여간 행위에 따라 혹은 어떤 수단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도식들도 작아지거나 커지면서 우리의 거주지 혹은 개인 주변 공간이라고 하던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는 우리에게 표상으로서 마치 그림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활동과 습관과 작업과 적응으로서 파악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숨 쉴 수 있는 안락함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헤엄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거주지로서 주어집니다. 인간에게도 세계를 활동할 수 있음으로부터 지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화주의자들 가운데 급진적 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감각운동 행화주의자들이 보수적이다, 어느 정도 표상을 인정한다고 보거든요. 감각운동을 진행시킬 때 사용되는 어떤 규칙, 누적된 지식 구조들이 있고 여기에 표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감각운동에 사용되는 지식들은 암묵적이고 실천적인 지식들, 즉 노하우에 가까운 지식들인데 왜 표상이라고 비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지각이나 의식이 착각이며 환상이다 라는 주장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바노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세계는 환상이 아니고 확실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각이 환상이다 라는 쪽에서는 세계가 보내는 정보들이 있지만 인간의 뇌에서 나가는 정보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가 보내는 정보의 빈틈을 뇌에서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메꾼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의식에 표상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알바노에는 인간과 세계는 표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표상을 통해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세계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한다. 그러면 전체 화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자의 경우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상으로 빈틈을 메꿨다면 이 알바노에의 의견과 주장의 경우 세계에 접근하고 이용 가능하다는 정보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집의 정면을 볼 때 우리는 후면에 접근 가능하고 후면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이 정면을 볼 때도 배경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말 자체도 표상의 뉘앙스를 조금은 줄 수 있는 듯하여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목에서 저자는 정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는 내 안에서 재생되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카운터에 놓인 토마토를 볼 때 그 토마토의 뒷면이 있다는 나의 느낌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토마토를 중심으로 나의 눈과 머리를 움직이면 토마토의 반대편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실제 몸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몸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가 표상정보의 처리를 통해 세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협력하는 분산된 인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것은 극장에서 화면을 감상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실제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있다. 세계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우리와 통합되어 있다. 우리의 지각은 그 통합적 관계를 드러내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세계는 뇌가 지은 구조물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도 아니다. 세계는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여기에 있다. 의식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일종의 능동적인 동조, 달성된 통합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의식 경험의 본질을 정하는 것은 도처에 있는 세계 자체다.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체화주의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학 관련 책들을 볼 때 느끼는 점인데요. 마치 동양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체적인 내공이 올라가야 이해도도 높아지는, 단번에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쪽 계열의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